안녕하세요. 지극히 사적인 책 읽기의 똑서입니다. 오늘 드디어 네, 총균세 마지막 편을 리뷰합니다. 와, 길게 읽었어요. 네, 똑똑이네. 네, 마지막 편 네, 리뷰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똑똑입니다. 오늘은 저희 총균세 마지막 19장하고 에필로그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장입니다. 네. 아, 저희가 이 4부에서는 계속 이 대륙별로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오스트레일리아와 뉴기니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북중국, 남중국 또 돌아봤고 마지막으로 아프리카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4부에서는 그 대륙별로 문명의 차이가 발생했던 원인을 이제 찾아보고 있고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같은 얘기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제 그 내용이 똑같이 아프리카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는가 어떤 내용으로 이 똑같은 그 원인에 의해서 문명이 차이가 발생했던 것들을 찾아볼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처음에 그 질문으로 시작했던 그것들 계속 똑같이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장에서는 처음에 민족과 언어의 분포를 따라가 보면서 아프리카 역사를 살펴봐요. 근데 우리가 보통 아프리카는 딱 생각하면은 아, 흑인들만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아니었다. 백인 이주민들이 들어오기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몇 천 년 전까지만 해도 아프리카에서는 다섯 인종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책에서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그 다섯 인종은 백인과 흑인, 그리고 피그미족, 그리고 코이산족, 그리고 인도네시아인, 이렇게 다섯 인종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을 구분하는 기준은 외모로 구분을 한 거예요. 외모로 구분을 한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처음에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이런 질문을 던져요. 우리가 앞에서 동아시아에서도 그런 그 북중국인이 남중국인을 몰아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살펴봤잖아요. 그것 똑같이 이 코이산족이 굉장히 분포 지역이 적은데 코이산족과 피그미족도 그러면은 흑인들이 몰아낸 건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여기 특이하게 이 마다가스카르 섬에는 인도네시아인이 분포를 하는데 그러면은 이 그 인도네시아인은 대체 어떻게 어, 섬까지 들어왔을까? 이 아프리카 대륙까지 들어왔을까? 이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두 번째 그림인데요. 여기서는 언어의 분포에 따라서 더 상세히 이 민족의 분포를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 S 부분은 좀 드문드문 이렇게 펼쳐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일 사하라 어족이라고 하는데 이 원래는 넓게 분포를 했는데 다른 어족에게 침탈당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드문드문 분포하는 것들은 처음에 원래 고립이 되어 있으면은 한 가지 어종만 분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드문드문해서 여러 군데 있잖아요. 이거는 원래는 넓게 분포했는데 이 다른 앞으로 아시아 어족한테 침탈당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다. 이 언어의 분포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똑같이 코이산 어족도 마찬가지예요. 코이산 어족에서는 어, 특이한 흡작 폐쇄음이란 특이한 음이 어, 아프로아시아 어족에도 나타난대요. 그러면은 결국 이런 언어의 분포를 보면 결국은 코이산 어족이 아프로아시아 어족의 분포하는 지역에도 살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결국 아까 앞서 얘기했던 원래 코이산 어족도 넓게 분포를 했는데 결국 다른 어족에 의해서 침탈당해서 아래까지 이렇게 내려갔다라는 증거가 된다. 이 언어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반투어족이 있는데요. 여기서 반투어족은 니제르 콩고 어족의 언어예요. 그래서 그 니제르 콩고의 언어는 반투계 어파에 속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발원지는 서아프리카 지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좀 복잡하게 설명이 되기는 하는데, 결국은 그 어파가 모여있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방언들,
이런 방언들의 위에 있는 것들이 이제 어파인데, 어파가 모여 있는 것들이 발원지예요. 그 언어에. 근데 이 반투어족은 반투계 어파에 속하는데, 이 어파가 많이 모여 있는 것이 요 서아프리카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족의 그 발원지는 서아프리카 지역이다. 이런 것들을 또 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같은 이야기인 건데요. 이 반투족이 아까 위에서 내려와서 보면, 피그미족과 코이산족을 침탈했다는 그 증거가 언어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건데, 여기서도 결국은 똑같이 그 이유는 지리적 생태적 장점 때문이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 적도가 여기쯤 존재하는데, 적도 이남에는 단 한 종의 토종 농작물이 없다라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가축도 없고, 그래서 근데 아까 반투족한테는 토종 농작물과 사해지에서 넘어온 철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피그미족과 코이산족을 침탈해서 점령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결론이 똑같아요. 아프리카가 왜 유라시아에 비해 발전이 늦어졌냐? 이거는 똑같이 아까 이제 흑인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반투족이 코이산족을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도 지리적 생태적 강점 때문이고, 그리고 아프리카의 발전이 유라시아에 비해서 늦어진 것도 이 네 가지 이유, 우리가 계속 앞에서 얘기했던 네 가지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 이 장의 결론입니다. 에필로그는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이 총균세를 집필하고 난 후에 인류사도 과학에 포함시켜서 연구를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자신의 주장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는 마지막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총균세에서 처음에 얄리가 했던 질문, 왜 우리 뉴기니 사람들은 당신네 유럽 사람처럼 그렇게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문물을 만들지 못했습니까? 라는 질문에서 이 책이 시작을 했는데, 결국 돌아 수많은 이야기들, 그 근거들을 찾아서 그 차이는, 인종의 차이가 아니라 환경의 차이일 뿐입니다라는 답이 이 총균소의 결론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여기서 총균세의 기술한 내용들이 아직은 부족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자기가 여기서 기술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계속 연구하고 발전은 시켜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인류사, 이 역사의 부분을 과학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 그렇게 연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우리 네 가지 요인 있잖아요. 왜 어떤 대륙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어떤 다른 대륙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침탈할 수 있었던 그 그런 요인들의 이유를 수량화시켜가지고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그 이야기, 여기서 이제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바라는 그런 점이고요. 두 번째는 작은 지리적 규모와 짧은 시간적 규모로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요. 또 중요한 환경적 요인을 파악하고 역사적 경향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여기서 이제 문화적 특이성 때문인데, 인도의 카스트 제도 같은 것들 때문에 늦게 발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환경에 관련이 있는 건지, 그리고 중국의 유교와 문화적 보수주의 이런 것들로 좀 문명이 덜 발달했다. 중국은 실은 굉장히 예전에는 빨리 문명이 발생했던 곳인데, 지금으로 봤을 때 지금 현대로 보면 또 다를 수 있지만 일단은 한 1600년, 700년 이럴 때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중국의 유교와 문화적 보수주의 이런 것들이 또 환경과 관련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해야 한다. 그리고 또한 이제 특이한 개인들의 역사 이런 것들 때문에 역사가 바뀌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히틀러 때문에 역사가 바뀌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이 역사에 미친 영향이 과연 얼마나 폭넓고 지속적인지 이런 것들을 연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은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이 문화적 특이성 같은 이런 것들과 개인들이 역사에 미친 영향은 실은 좀 미미하다라는 입장이에요. 물론 그것도 크지만
환경의 영향에 비해선 더 적다라는 입장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주장하는 거에 대한 근거가 어, 이제 좀 부족하다? 이렇게 그런 것에 대한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과연 인류사를 왜 과학으로 편입시켜서 우리가 연구를 해야 하는가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학이라고 생각하는 천문학, 기후학, 지질학, 고생물학처럼 인류사도 자연 발생적 실험으로 비교 연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네 가지의 측면에서 인류사가 과학이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네 가지가 방법론, 인과관계, 예측, 복잡성 이 네 가지입니다. 네, 이것이 다른 학문과 동일하게 과학이다라는 이유인데요. 방법론에서는 실험적 간섭이 불가하고 또 인과관계에서는 보편적 법칙을 정립할 수 없고 예측에서는 뜻밖의 특성이나 미래의 반응을 예측하기 어렵고 복잡성은 수많은 변수가 있다. 이것들이 다 이 네 가지 과학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이 측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류사도 과학이다라는 것들의 결론을 추론하고 있어요. 저는 그 에필로그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다른 건 뭐 다 그런가 보다 하고 읽었는데 이 부분은 되게 인상적이어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중국은 네. 어쩌다가 기술의 선도자 위치를 유럽에게 추월당했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어, 우선은 중국의 식량 생산에서 모든 것이 다 출발을 하잖아요. 중국의 식량 생산은 비옥한 초승달 지대와 거의 맞먹을 만큼 일찍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리적 생태적인 조건을 봐도 북중국에서 남중국까지 그리고 해안 지방에서 티베트 고원의 고산지대까지 생태학적으로 다양해서 농업이 발달을 했고 그에 따라 인구 밀도가 높았고 또 동물의 가축과도 잘 되었고 기술의 발달도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에 따라서 중세 때 중국은 전 세계의 기술을 선도합니다. 완전히 압도적이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주철, 나침판, 하약, 종이, 인쇄수 이것이 다 중국에서 먼저 시작이 되었고요. 특히 중국은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던 부분인데 진시 황제가 BC 221년에 이미 정치적으로 중앙 집권 체제를 달성을 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항해술, 제해권도 세계적으로 압도적이었고요. 이렇게 중세까지만 해도 중국은 유럽에 비길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앞서 나갔던 나라입니다. 그 15세기 초에 수백 척의 배로 구성된 보물선단들이 동아시아에 파견이 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배의 경우에 길이가 120m에 달했다고 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저는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100m 달리기를 했는데 그 넓은 운동장을 100m를 뛰었는데 그거보다 더 20m가 긴 120m에 달하는 큰 배를 축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상태였어요. 그리고 총 인원이 최대 2만 8천 명까지 이 보물선단을 꾸려서 파견을 했다고 합니다. 1405년에서 1433년 총 7차례. 엄청 간격도 좁았죠. 그러니까 거의 한 30년에 7차례니까 4년? 네, 4년에 한 번꼴로 이렇게 큰 선단들이 중국을 떠나 항해를 했을 정도입니다. 수백 척의 배로 구성된 보물선단이 있었어요. 이때 파견됐던 그 선단의 이름을 정화원전대라고 하더라고요. 이 상상도를 그린 그림입니다. 이때 보물들을 갖고 와서 그 중국의 황제한테 바쳤는데요. 이 기린의 모습도 보이고, 이 그림이 있는데요.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중국 보물선단의 모형입니다. 수백 척의 배가 있죠. 그리고 콜럼버스 세 척의 배입니다. 이 세 척의 배로 신대륙을 발견하고 아메리카를 식민지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눈으로 봐도 중국의 보물선단이 더 압도적으로 더 셌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이때 명나라 때는 유럽에 비길 정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콜럼버스가 1492년에 신대륙을 발견을 했는데 이 명나라의 최초의 그 선단을 파견했던 데는 1405년. 거의 100년을 앞서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엄청난 기술을 갖고 있었던 중국은 유럽에게 추월당했을까요? 콜럼버스의 그 보잘것없는 세 척의 배로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를 식민지화했고 바스코 다가마도
보잘것없는 세척의 배로 남아메리카의 그 남단 곳을 돌아 동진을 해서 그때부터 유럽이 식민지화를 했는데 어째서 중국의 그 뛰어난 배들은 유럽을 식민지하지 못했을까요? 왜 중국은 그토록 낙후되어 있던 유럽에게 기술의 선도자 위치를 뺏겼을까요? 이거는 앞서 말했던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지리적, 생태적 원인하고 다른 걸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이유는 중국 조정의 권력투쟁 때문입니다. 중국의 정치적 통일이 진시 황제 때부터 되어 있었다고 했잖아요. 중국은 조정의 강력한 그 중앙집권적 체제로 한번 결정을 내리면 일제히 충성하는 분위기였어요. 모든 게 다 거기에 따라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명나라 초기 때는 한간이 조정을 잡고 있었는데 그때는 선단을 파견하고 지휘를 하는 걸 동조하는 분위기였다면 이제 다른 반대파가 집권을 했을 때는 그 한간이 결정했던 조치를 다 반대합니다. 그런데 이 둘이 싸웠을 때 그 반대파가 승리를 하고 그에 따라 그 전에 결정됐던 걸 다 뒤집어 엎습니다. 그래서 선단 파견을 중단하고 조선소를 해체하고 해양 항해를 금지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극단적으로 모 아니면 도라는 식의 결정이 내려져 버리면 아예 조선소, 선박을 만드는 그 작업장까지도 다 없애버렸으니까 그 기술이 살아남질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런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에 중국이 유럽에게 뒤질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국은 안타깝게도 그 이후에도 이런 결정들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정치적 통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한 번 결정이 내려지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그 결정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래서 14세기에 수력 방적기 개발을 포기하고요. 기계식 시계를 파기합니다. 그리고 15세기 말에는 기계 장치나 기술 전반이 후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1960년대와 70년대 문화 대혁명의 강기 속에서 내린 결정 때문에 전국의 모든 학교가 5년 동안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이런 결정들을 보면서요. 중국의 정치적 통일, 연결성은 불이익을 초래했어요. 우리가 처음에 식량 생산이 되고 인구가 많아지면 정치적 중앙 집권 체제가 그 기술이 앞선 거라고 배웠는데 그게 어느 시점을 넘어가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량 생산과 인구 밀도가 높아지고 기술이 발전을 하는데 정치적인 통일성이 중앙 집권 체제가 필요한데 그 어느 시점을 넘어가면 이것도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유럽은 만성적인 분열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기술의 확산이 빨랐어요. 왜냐하면 서로 경쟁 관계에 있다 보니까 분열된 각각의 나라들이 더 좋은 기술을 받아들이면 그거에서 받아들이지 못한 나라는 정복이 되거나 침탈을 당하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한쪽에서 이 기술이 좋다고 인정이 되면, 증명이 되면 다른 나라에서 그걸 받아들이는 상황이 됐거든요. 이런 유럽의 만성적인 분열이 오히려 기술의 확산을 가져오게 되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콜럼버스의 신대륙 같은 경우에는 3번을 거절을 당하고 결국엔 스페인에서 오케이 승낙을 얻어서 그 세척의 배로 아메리카를 정복했던 했던 이유거든요. 만약에 유럽이 통일이 돼 있었다면 콜럼버스는 아메리카를 발견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처럼 분열이 오히려 기술 확산 그리고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서로 윈윈 관계를 가졌던 반면에 중국은 그렇지 못했던 거죠. 결론은 이겁니다. 중국과 유럽을 비교하면 우선 우리는 지리적 연결성이 기술 발전에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비옥한 초승달 지대와 중국의 역사는 현대 세계에 유익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즉 상황은 변하는 것이며 과거의 우위가 미래의 우위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저는 이 부분 보면서 이제는 지리적, 생태적 차원을 넘어선 단계에 오면은 이때부터는 그 나라가 어떠한 태도로 선진한 기술을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또 중요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되게 오랫동안 이 총균세를 읽어왔는데요. 총균세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읽으니까 확실히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 전에 그냥 눈으로만 읽었을 때랑은 또 다른 독서 방법이구나라는 게 이제 비교가 돼서 되게 좋았습니다. 그 전에 총균세는 이렇게 당연한 얘기를 계속
중원 반복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되게 강했는데 정리하면서 읽으니까 그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계속 얘기하려고 하는 장기 지속 구조사, 역사적인 경향들이 보이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역사를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관점들이 생겨서 되게 좋았던 책이었습니다. 똑똑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실제로, 그러니까 제가 좀, 되게 세세한 부분에 많이 집중을 해서 읽으려다 보니까 좀 더 어렵게 다가왔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읽으면 실은 그렇게 어렵게 읽히는 책은 아니거든요. 근데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말하는 그런 이 자기가 주장하는 것에 대한 근거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그 세세한 것들이 그냥 이렇게 읽어서는 잘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맞아요. 네. 이게 너무나 학문적인 내용들이잖아요. 이분은 하나의 학문에 대해서 연구하는 연구학자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일반인인 제가 세세하게 이해하려다 보니 실은 그 부분은 좀 저는 어려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막 엄청 그림도 그리고 아까 그 어족에 대한 것도 실은 전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처음에 읽었을 때, 이 어족이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었다는 거지?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어족이 그러면은 그, 그 밑에 어파를 형성하고 그 어파에 나오는 방언들의 그 숫자가, 되게 많으면, 그 어족이 많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구나. 네, 이런 것들, 실은 여기서 영어에 대한 언급도 나와요, 이 책에서. 그러니까 영어의 그것도 하나의 뭐, 샘족의 어파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것도 솔직히 그냥 눈으로만 읽어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 막 다 이해하면서 넘어가려다 보니까 좀 어려웠던 책이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다 처음부터 이렇게 읽다 보면 이게 지금으로부터 정말 몇 만 년 전부터 저희가 지금 훑어가지고 이제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네. 그 긴 역사를 하나의 책으로 이렇게, 기술할 때 그냥 어떤 역사적 흐름을 기술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그 주장하고자 하는, 이 문명의 차이는 지리적 생태적 차이 때문이다라는 그 흐름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엮어서 책으로 만드신 거잖아요. 네. 그 통찰력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정말 이분이 세계적인 석학으로 불리는구나. 그런 것도 느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이렇게 마지막 시간이 되니까 네.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마지막에 중국에 대한 부분을 읽으면서 실은 우리가 생각하면 분쟁이라는 거 있잖아요. 분쟁이 일어난다. 이것이 되게 부정적으로 다가오잖아요. 그리고 네. 아, 통일이 됐다. 그래서 그럼 뭔가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으쌰으쌰 나아갈 수 있으니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은 중국의 경우는 그런 어떤 것들이 맞지는 않은 케이스로 지금 여기서 나오는데 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의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우리가 실은 전쟁 이후, 이후에 보면 굉장히 우리나라도 똘똘 뭉치는 나라잖아요. 음, 어, 하- 개인주의보다는 네. 실은, 개인보다는 집단, 국가를 중요시 여기면서 이제까지 왔는데 지금의 우리나라는 또 그렇지 않죠. 어, 근데 그렇지 않은 지금의 우리나라의 이런 상황들이 한 단계 더 우리가 도약하기 위한 어떤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좀 혼란스러운 또 개인이 실은 우리가 우리가 속한 조직에서도 개인들이 다 목소리를 지금은 많이 내잖아요. 그러면 이래서 되나? 어떻게 보면 그 조직을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들의 의견들이 다 중요하고 이 개인들의 의견들이 있어야 실제로 조직이 더 발전한다는 이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서 지내는 시점인 것 같아요, 지금이. 그래서 올바르게 나아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도 네. 들고 또 정치적인 것도 실은 이런 이런 정당이 바뀌는 것들, 이런 것들도 실은 꼭 부정적으로 볼 만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 네. 네. 뭐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 어떻든 간에, 하나의 정당이 쭉 지배하는 것보다, 이 책에서 중국의 경우에 보면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변화하는 것도
어쩌면 긍정적일 수 있다. 뭐 그런 생각 네. 들었습니다. 저는 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엔 새로운 책으로 만나요. 네. 안녕.